자, 봅시다. 그 독서 지문이 좀 어려웠었죠 이번에 시험 보실 때죠. 얘가 제일 어려웠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복합 지문이라고 하고 지문이 두 개가 생겼어요. 경제 지문 하나랑 또 하나는 그 인문학 지문이죠. 인문학, 철학 지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독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정확해야 문제를 잘 푸는 거니까 이거 다시 학교에서 안 해줬지. 그래. 나한테밖에 설명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게 또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올해 시험 본 거는. 그래서 뭐 설명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고, 만약에 오늘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단톡방에다 아예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독서는 정말 안 되시면 한 두세 번은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문학 같은 거는 한 번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독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해를 못하면 시험을 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대한 지금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렇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필기는 다 해서 드렸어요. 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독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제가 뭐 여러 가지 색깔로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거에는 지금 흑백으로 돼 있죠. 거기 아니야. 펼쳐야지. 펼치세요. 거기 아니야. 선생님 약간 좀 이제 나 얼굴도 익숙해졌다 그래서 약간 농담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죠? 농담을 조금 강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진짜 날아갈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 날아가면 안 되지. 날씨가 좀 특이하네요. 오늘따라 해가 났는데 날씨가 특이한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안 돌아다니시는 게 위험합니다. 그럼 학원도 오면 안 됐어. 학원을 와야죠. 학원 올 때 좀 위험했어요. 네, 시험 못 보는 거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하니까 하시고 그 직보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날이 4월 30일이에요. 우리 직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월 1일날 시험을 보고 우리가 직보하는 거는 4월 30일에 직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시험 한 개밖에 안 본다며. 그죠? 그럼 끝나고 여기 오면 몇 시야? 10시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남 두 개. 그날 당일 말고 두 개 보면 11시까지는 올 수 있겠네요. 그죠? 11시도 널널하게 올 수 있잖아. 와서 먹어요. 그거. 네? 공부 좀 하다가 나가서 먹고 들어오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먹을 거 사 먹고 들어와. 저는 직보를 그날 2학년 직보도 또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은 막 뭐 10시간씩 붙잡아놓고 이럴 건 아니니까 가능하면 저는 직보 날 오래 붙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면 3시간 이상 안 붙잡아놓을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봐가지고 공부가 영 안 된 사람만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기 공부 다 된 사람은 뭐 그렇게 늦게까지 남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날 최종 테스트 정도만 보고 집에 보낼 생각이니까 총정리하고 테스트 하면 되니까 그날은 한 11시 정도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빨리 와.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독서는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도 좀 하셔야 될 텐데 독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들이 화제를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공리주의라는 게 나와요. 공리주의가 뭐야? 실전을 통한 최대 행복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공리,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10,000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 몰빵해주면 한 명은 행복하겠지만 나머지는 불행하죠. 그죠? 이해돼요? 이해되니?
한 명이 다 먹으면 한 명은 행복하지 나머지 불행해지니까 총 행복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행복해? 각각 1,000원씩 나눠주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세린이는 오늘 2,000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지? 근데 1,000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 2,000원짜리 오늘 꼭 뭘 사야 돼. 그럼 쟤는 2,000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쟤는 행복이 갑자기 올라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니네는 다 1,000원만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이해되지? 그럼 니네는 1,000원만 주고 쟤한테 2,000원을 주는 거야. 그러면 전체 행복이 늘어나는 거지. 이해돼?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지금 우리 7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7명이면 얼마씩 주면 되냐? 1,500원씩 정도 주면 거의 맞거든요, 그죠? 1,500원인데 한 명만 1,000원 정도 주면 10,000원이 다 소비가 됩니다. 그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1,000원씩 주고 한 명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면 전체 행복 지수가 더 올라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런 거를 공리주의라고 해요. 그런 걸 계산해 보는 영역에 있는 철학이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이익의 효용, 그러니까 공리라는 게 이익과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효용이라는 단어예요. 효용. 내가 지금 설명한 게 효용이야. 그럼 사람마다 효용의 가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죠. 누군가는 1,000원이면 충분히 만족해. 근데 누군가는 2,000원이 있어야 충분히 만족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어. 가난한 사람에게는 10,000원을 주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자에게 10,000원 주면 뭐 할까? 걔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뭐 자산이 뭐 10조나 되는 사람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준다고 해서 엄청 좋아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터져가지고 각 집집마다 뭐 100만 원 이상씩 나눠줬습니다. 인당 뭐 한 50만 원 돈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였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는 중학교 1, 2학년? 그죠? 그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부자들한테도 100만 원 주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거였어. 부자한테는 100만 원 줘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 외식하면 끝나 걔네들은. 한 명 가면 20만 원짜리 밥 먹어버리거든 걔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100만 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부자들한테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줬어야 효용성이 올라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체 다 줘버리는 방식을 쓰기도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쓰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공리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줄에 보세요. 그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복은 개인만의 쾌락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쾌락을 다 계산하는 거야. 말해야 되지? 이런 게 공리주의다라고 설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냐면 밀 이전의 공리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야? 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밀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뜻이야. 그럼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뭐 쾌락을 측정 가능하고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고 양으로만 차이난다 이렇게 돼서 무슨 말이냐면 쾌락은 양으로 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개한테 밥을 주는 거나 인간에게 밥을 주는 거나 똑같은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돼? 그럼 돈이 10,000원이 있으면 얘도 5,000원은 개한테 쓰고 5,000원은 사람한테 쓰는 거야. 그럼 둘 다 한 끼를 먹여. 그럼 이 행복의 양은 동일하다고 보는 입장이 밀 이전의 입장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만 계산을 했어요. 계산하기 쉬우니까 그건. 이해돼? 한 끼 먹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쭉 계산했던 것들을 했는데 문제는 봐봐. 그래서 이 밀 이전에는 양만 계산했어요. 양만. 근데 여기 제가 파란색을 쳐놨는데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비판을 받았을까? 사람하고 개나 돼지하고 똑같다고 본 거야. 이해돼? 사람이 느끼는 쾌락과 돼지가 느끼는 쾌락이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나한테 돈이 있으면 개나 돼지랑 사람에게 나눠준 걸 똑같이 그냥 나눠줘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최대 행복이 다 똑같이 늘어난다고 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죠. 이해돼? 그럼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왼쪽에다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독서하실 때 잘하려면 이 글은 어떤 구성 방식으로 설명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여기는 지금 나온 것처럼 밀 이전과 밀 이후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 말은 밀 이전의 공리주의와 밀 이후의 공리주의는 다르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대비라고 하지. 예? 대비는 뭘 설명하는 거야? 대비는 차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죠? 근데 설명 방식이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비판을 받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그 비판을 받은 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글이기도 한 거야, 이 글은. 이해돼? 그럼 다시 정리하면 두 개를 합치면 뭐냐면 밀 이전의 쾌락주의와 밀 이전의 공리주의와 밀 이후 미리 만든 공리주의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비판받은 것의 해결책이 된다 이런 뜻이 돼요. 내 말이 이해돼? 내 말이 이해되니?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럼 뭘 보면 해결책을 알 수 있어?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문제점은 뭐야? 인간이나 동물이나 쾌락을 뭐하게 본다? 동일하게 본다는 게 문제점인 거야. 내 말 이해돼? 이해됐지? 그럼 해결책은 뭘까? 뻔하잖아. 이거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어. 해결책은 뭐야? 인간의 쾌락과 동물의 쾌락은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게 해결책인 거야. 그럼 누가 말했겠어? 당연히 미리 말한 거겠죠. 이해되니?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서 읽으면 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거 머리 골치 아플 수 있는 글이에요. 사실 되게 쉬운 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 다음 내용 보세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여기 봐봐. 밀은 여러분들께 지금 흑백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거를 참고해서 봐봐. 그래서 칼라로 보기가 좀 어려워서. 자, 밀은 자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밀이에요. 밀. 밀이 뭐라고 말했냐가 중요하고 하나 첨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봐봐 앞에 봐봐. 이게 아까 이 글의 종류가 뭐냐면 인문학이라는 글이에요. 인문학은 철학이나 사상을 다루는 글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철학이나 사상의 글을 잘 읽는 방법이 뭐냐면 봐봐. 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이해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뭘로 이해하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중에 엄청 애가 막 빨리 다가오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이 있지. 왜? 친구 사귀는데 되게 능한 애들이 있어. 그지? 근데 그런 애들 중에 다 좋은 애들이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올 때 진짜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다가오는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나를 뭔가 이용해 먹으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게 중요해요. 얘가 진짜로 내가 좋아서 나한테 친한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내가 필요해서 친한 척 하는 건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쭉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하는 말을 이렇게 모아봐야 돼. 머릿속에다가.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할 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요번에 말할 때는 말이 좀 달라졌어. 그죠? 그러면 걔는 의도가 좀 다분하다는 뜻이에요. 의도가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의도가 있어서 다가오는 애들은 나를 뭔가 이용해 먹으려는 애들이 더 많죠.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지난번에 한 말과 이번에 했던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 아 얘는 믿을만하지 못한 애야. 기본적으로. 이해돼?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상황하고 이번 상황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얘는 똑같은 말을 해.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걔는 항상 내 편을 들어. 그럼 걔는 믿을만한 애인 거죠. 이해돼? 걔는 내가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 사람을 판단할 때. 이해돼요? 그러니까 니네 나중에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해봐야 돼. 그럼 내가 질문을 잘 던져봐야 돼요. 아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 모른 척하고 질문을 던져봐. 그럼 이 사람이 그때그때 말이 조금씩 바뀌어. 이해되니? 나를 뭔가 꼬시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사기꾼이 가능성이 높아. 내가 사기를 좀 당해봤잖니. 좀 알거든.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영역하고 관련했어요. 이게 인문학이라는 영역인데 인문학 영역은 철학자나 어떤 사상가가 한 말을 정리해 놓은 글이거든.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단서는 뭐라고? 옛날의 공리주의와 밀 이후의 공리주의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밀 이전의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밀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인간의 쾌락과 동물의 쾌락을 완전히 동일한 양적으로만 계산하는 공리주의라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그걸 밀이 어떻게 해결했냐를 보면, 즉 다시 말해서 밀의 말을 보면 밀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요? 밀을 좀 봅시다.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말했어요. 즉 이 사람의 생각은 뭐야? 인간의 쾌락과 동물의 쾌락은 같지가 않다고 본 거야.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한 것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이다.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는, 자 거기 별표처럼 미리 얘기한 거 핵심을 여기서 볼 수 있어.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기에 인간의 쾌락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근데 잘 봐. 그럼 인간에게도 저급 쾌락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지? 나 배고파. 밥 먹기 위해서 옆에 있는 애 돈을 훔쳐서 밥을 사 먹어. 자 잘 봐. 앞에 봐봐. 얘는 10,000원을 잃어버렸어. 내가 10,000원 훔쳐갔으니까. 그지? 그럼 얘는 행복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근데 내가 밥을 사 먹었으니까 행복은 어떻게 돼? 올라갔지. 그럼 이걸 전문용어로 똔똔이라고요. 똔똔이라고. 얘 마이너스 된 만큼 내가 플러스가 됐잖아. 그럼 전체 쾌락은 그대로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를 해결을 못해요. 기존 공리주의는. 이해돼? 전체 쾌락이 줄지 않았으니까 사회적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근데 밀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 무슨 말이냐면, 자 돈을 뺏긴 애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죠. 내가 믿었던 애가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서 돈을 훔쳐갔어. 그럼 박나래 집이 털렸다며 지인한테. 몰라요? 뉴스 안 봤니? 박나래 아시죠? 엄청 비싼 집에 살고 있잖아. 유명한 개그맨인데 그 사람 집에 있던 물건이 한 7, 8천만 원어치가 없어졌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인이 훔쳐간 거야. 도둑이 훔쳐간 게 아니고. 근데 7, 8천만 원이 박나래한테 큰 돈이니까? 아니야. 그냥 자산이 몇십억씩 하는데 뭐 7, 8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슬픈 일이야. 근데 내가 그거 보다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야, 박나래가 상처 많이 받았겠다. 그렇겠죠? 아니 그냥 도둑이 훔쳐갔으면 괜찮아. 지인이 훔쳐갔대잖아. 자기 아는 사람이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게. 박나래가 사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큰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게 똑같은 거야? 저 사람 7, 8천만 원 생겼으니까 저 사람 행복한 만큼 박나래 상처 입은 게 다 똑같은 걸까?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밀은. 근데 밀은 같지 않다고 보는 거죠. 훔쳐간 사람은 물질적인 걸 가져갔으니까 저급한 쾌락을 얻은 것이야. 이해돼? 그러나 박나래는 뭘 잃어버린 거야? 내 지인에 대한 신뢰 이런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는 굉장히 고급한 쾌락을 잃어버려. 그럼 어느 게 더 큰 거야? 박나래의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다고 보는 거야 밀은.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야겠죠. 왜냐하면 전체 쾌락이 어떻게 돼? 공리주의는 뭐가 중요하다고? 전체 쾌락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내 친구가 내 돈 10,000원을 훔쳐서 밥을 사 먹게 됐을 때 저급한 쾌락은 늘지만 고급 쾌락은 줄어들게 돼요. 근데 고급 쾌락이 훨씬 큰 거니까 큰 게 줄어드니까 전체 쾌락이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도둑질 같은 건 막아야 되는 거야. 미리 입장에서. 그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거기 봐봐.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다. 도둑질 안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이해됐죠? 시험장에서 읽으실 때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야. 이게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쉬운 글은 아니에요. 이게 1학년한테 이런 걸 내는 건 좀 내가 보기엔 사기였던 것 같아. 자, 그 다음 봐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의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지금처럼 이해되지? 얘가 10,000원 훔쳐가서 지 10,000원어치 배부르게 먹었을 때 총 전체 최대 행복은 별 차이가 없어. 그지? 근데
이 이기심, 남의 돈을 훔쳐서 사먹는 이 이기심이 상충, 서로 충돌한다는 뜻이야. 충돌했을 때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들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남의 돈을 훔쳐서 밥을 사 먹어? 그러면 얘한테 뭐 벌금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봐봐.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내 친구 돈 10,000원을 훔쳐가지고 내가 밥을 사 먹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벌금 10,000원을 때려. 그럼 내 돈 안 들이고 밥을 10,000원어치 사 먹었는데 벌금 10,000원 내면 누가 낸 거야 이거는? 내가 낸 게 아니죠. 훔쳐먹은 내가 낸 게 아니야. 누가 낸 거야? 결국은 내 친구가 낸 셈이 돼. 이해되니? 돼 안 돼? 내 친구가 10,000원 잃은 거 내가 가져가서 그 꽁돈 10,000원으로 내가 밥을 사 먹었으니까 나는 10,000원 얻었잖아. 그죠? 그리고 그냥 내 돈 10,000원을 냈어. 그럼 나는 그냥 내 돈 10,000원으로 밥 사 먹은 것이고 내 친구만 10,000원을 사라진 거야.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어? 내 벌금을 내준 거야. 내 말 해되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냥 돈 뺏긴 사람이 벌금 낸 셈이 야 그냥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 안 고쳐요? 좀 이따 고쳐요. 그거 꺼내주세요. 뭐래요? 진짜 안 들어가겠어요. 이거 폼이에요. 안 들어. 진짜 안 들어가겠어요. 여기도 안 들어가요. 니 안 꽂히는데 꽂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래. 얘 힘이 없어서. 6%밖에 없어. 그래. 미안해. 바람에 날아가시니까 힘이 없으셔가지고 연약하시군요. 맞아요. 네. 이거 퉁치자. 자, 계속 봐봐. 자, 봐봐. 하지만 그래도 봐봐. 밀은 얘기하는 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야. 그냥 훔친 애한테 벌금만 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자, 잘 봐. 조심하셔야 돼. 기존의 공리주의도 보니 얘가 10,000원을 훔치지 못하게 뭘 때려? 벌금을 때려서 나쁜 행동을 뭐 할 수 있어? 제재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그거는 미래 생각과는 공통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밀이 원하는 것도 역시 뭐야? 최대 행복은 늘어나야 돼. 내 말이 아니? 줄지 않아야 돼. 근데 예를 들어 내 친구 10,000원 잃고 내가 10,000원 사먹고 벌금 10,000원 내면 어차피 줄어드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 기존의 공리주의나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하려는 거나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건 인정해. 오케이? 인정해. 그런데 아까 문제가 뭐라고? 얘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같다고 보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야. 내 말이 아니? 이해돼? 그 밀과 밀 이전의 것은 공통점은 뭐냐면 외적 제재, 즉 벌금을 때리거나 애를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최대 행복을 줄어들지 않게 하려고 할 수는 있어. 그건 똑같아. 이해돼? 도둑질 못하게 하려고 막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라는 게 미래 입장이야. 그래서 미래 입장은 뭐냐면 빨간색 거기 봐봐.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발적인 게 중요하다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는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어요.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된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의 고통을 준다 이렇게 되십니다. 자, 아까 그 부자 얘기랑 관련이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부자가 있어. 부자가 100만 원을 다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 갖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 100명에게 10,000원씩 나눠줘. 그죠? 그럼 부자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양이나 봐봐. 거기 들어봐. 부자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양이나 나머지 100명이 10,000원씩 갖고 있는 양이나 양은 똑같지. 그럼 기존 공리주의는 뭐하다고 봐? 총량은 같다고 보는 입장인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근데 잘 봐. 이게 되게 신기한 건 밀은 그거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야. 그건 부족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사회를 좋게 만들 수가 없어. 사회를 좋게 만드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부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 양심이 있어.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내 100만 원은 나는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은 100만 원이 있어. 나는 쓰지도 않을 거야 이 돈.
쓸 일도 별로 없어. 난 돈이 많으니까. 그치? 근데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00원씩 나눠줘. 그럼 그 사람들의 100만 원어치 행복이 늘어나겠지? 근데 그걸 보는 나도 어떻다는 거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고급 쾌락. 이해돼? 저 사람들은 밥을 사 먹어서 행복한 건 적극적인 쾌락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자인 내가 남을 도와줬다라는 쾌락이 있는 거야. 내 말이 되니? 그럼 내가 그냥 100만 원을 갖고 있는 게 최대 행복이 늘어나겠어? 아니면 100만 원 나눠주는 게 늘어나겠어? 나눠주면 각자 100만 원, 아니 10,000원씩 밥을 사 먹을 수 있을까? 행복이 똑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생각하기에는 그 나눠준 사람의 양심이 기쁨을 얻는 거야. 내 말이 돼? 이해되냐 안 되냐? 아, 나 선행을 베풀었어. 아, 나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어. 그럼 나는 행복해. 이게 고급 쾌락이야. 그럼 지금 100만 원을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없던 고급 쾌락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전체 행복은 어떻게 돼? 더 늘어나게 돼요. 이해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봐봐. 어떤 애가 내 걸 훔쳐가, 안 가져가 이렇게 했을 때, 또는 내가 돈이 있는데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 안 나눠줬어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는 데에 비해서 밀은 달라진다고 보는 거야. 이해되니? 돼 안 돼? 정리. 얘가 10,000원을 갖고 있던 걸 10,000원을 뺏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밀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 애가 받는 정신적인 상처, 그지? 내 친구가 날 배신했어라는 상처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내가 돈이 많은데 이 돈을 그냥 나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나눠줬을 때 저 사람 돈의 양은 똑같이, 그죠? 똑같이 나눠지지만 100만 원이 10,000원씩 쪼개져서 100명에게 가지만 내가 나눠준 사람이 가지는 정신적인 행복 플러스 된다라는 거. 이해되지? 이 고급 쾌락이 있다고 보는 게 미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의 10,000원을 훔쳐가지 못하게 법적이나 뭐 감옥에 집어넣거나 벌금을 때리거나 하는 외적 제재도 필요하지만, 부자나 아니면 친구로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훔치지 말아야 돼, 도와줘야 돼라는 어떤 내적 제재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고, 자 낙을 보세요. 낙을. 자 낙을은 인간이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이 유한하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만든 개념이 뭐냐면,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개인의 이득을 극대화해야 돼. 자 이 두 개의 공통점을 보세요. 공리주의와 여기의 공통점 뭐야? 이익을 뭐 하려고 해? 극대화시키려고 하죠. 이해돼? 공통점에 거기다 적어. 공통점. 효용이론과 공리주의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익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극대화하려고 한다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효용이라는 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효용은 주관적 기쁨이나 만족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오른쪽 넘어와봐. 이 고래프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튀김과 초밥의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한계 효용의 개념은 뭐냐면, 자 거기 튀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사 먹은 상태에서 처음에 튀김 하나를 먹었어. 방금 튀겨진 튀김을 하나 먹었어. 그럼 진짜 맛있겠지, 배가 고플 때 먹으면. 그죠? 그럼 그때의 만족감은 얼마냐면 16이야. 근데 똑같은 돈인 1,000원으로 만약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초밥을 하나 먹었어. 초밥은 한 개에 얼마의 만족감이죠? 5 정도의 만족감을 준대. 이해돼? 근데 예를 들어서 자 튀김만 먹는다 보자.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두 번째 먹을 때는 어때? 처음보다는 조금 맛있긴 하지만 맛이 좀 떨어지죠. 만족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죠? 그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래요.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 개수를 늘릴 때마다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처음 게 가장 높고요. 그 다음부터 좀 떨어져. 그리고 초밥도 떨어지죠. 5, 4, 3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야? 5,000원. 그럼 어떻게 사 먹어야 만족이 최대화가 될까? 이런 걸 계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제가 미리 계산을 했어요. 자, 처음에 튀김을 하나 먹어요. 16 올라갔죠? 누적돼 이게.
자, 두 번째 거 먹을 때는 어느 거 먹어야 돼? 튀김 먹어야 돼? 초밥 먹어야 돼? 그치? 튀김은 8이잖아. 초밥은 5잖아. 그럼 당연히 뭘 선택하는 게 좋아? 튀김을 먹어야죠. 그럼 8이 올라가니까. 먹었지? 그럼 세 번째도 튀김을 먹어? 아니야. 튀김이 4야. 그럼 어느 거 선택하는 게 맞아? 초밥을 먹어야죠. 초밥이 5야. 그래서 초밥을 한 개 먹어. 그럼 튀김 2개 초밥 하나 먹었지. 그럼 얼마 남았어? 2,000원 남았죠. 2,000원 남았는데 튀김 세 번째는 4를 줘요. 그지? 초밥 두 번째는 얼마를 줘? 4를 줘요. 그럼 어느 걸 먹든 만족도는 어떻게? 똑같아요. 이해돼요? 그지? 그럼 튀김 먼저 먹어도 되고 뭐 먹어도 돼? 초밥 먹어도 돼요. 그럼 튀김하고 초밥의 한계 요용이 같아질 때까지 소비하면 이게 한정된 돈 안에서 최대한을 이룰 수가 있어. 이해되니? 그래서 나는 튀김 3개와 몇 개를 먹어? 초밥 2개를 먹어. 그럼 만족도가 얼마 나오냐? 37이 나와. 이게 최대야. 5,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5,000원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용은 3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지? 됐죠? 이거 잘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설명해 준 게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봐. 자,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 봐봐. 내가 부자인데 10,000원을 가난한 사람한테 10,000원씩 나눠주면 그때 올라가는 만족도가 부자가 그 10,000원을 받는 것보다는 더 크단 말이야. 그죠? 그럼 부자한테 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효용이 더 커진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국가가 부자한테 거둔 세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죠? 이 정책의 기준이 되는 게 요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 누진적 소득세가 뭐니? 자, 보기 들어봐봐. 우리나라도 그렇게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니네가 유나 자지 말고,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니네가 1,000,000원을 벌어. 그러면 세율이 얼마냐면 10%를 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00,000원 벌어. 그러면 내가 버는 1,000,000원까지는 10%를 내지만 1,000,000원에서 2,000,000원 구간은 세율이 조금 더 올라가요. 내 말이 되니? 다시. 자, 예를 들어 1,000,000원의 세율이 10%야. 그럼 얘네 세금을 얼마 내야 되냐면 100만원을 내야 돼. 이해돼? 근데 예를 들어 2,000,000원을 벌어. 그러면 200만원 내는 게 아니고 1,000만원은 100만원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 1,000만원 얼마냐면 15%가 적용이 돼. 그럼 150이 돼. 그럼 250을 내야 돼. 이해되니? 그럼 3,000만원 벌면 300을 내는 게 아니고 100, 150, 200을 내게 돼서 500을 내야 돼. 그러니까 세율이 계속 올라가. 많이 벌수록. 이해돼? 그래서 고소득자들은 평균 세율이 뭐 30 몇 프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막 1억 넘어가잖아. 1억 넘어가면 세금을 많이 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거둔 세금을 누구한테 나눠준 거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행복도가, 전체 사회 행복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 그 효용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이해됐지?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문제 보세요. 가나의 공통점은 뭐냐? 가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최대 행복을 뭐 하려고 해? 늘리려고 하지. 그죠? 그래서 4번에 있는 인간의 자기 이익 지향성을 고찰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가나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17번 봐봐. 자, 기업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적절한 건데 가능성을 X 쳐놓네. 자, 기업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면 밀은 공리주의에 대할 때는 문제점을 해야겠다. 자, 밀이 한 게 뭐라고? 밀이 한 거는 쾌락이 다 똑같지가 않아. 저극 쾌락이 있고 뭐해서 고극 쾌락이 있어. 근데 그게 뭘 해결해 줬다고? 모든 쾌락이 다 똑같다라는 문제. 그치? 그죠? 동물과 인간의 쾌락마저 다 똑같다라는 문제를 해결한 거고요. 그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왜 중요하다고?
외적으로만 제재하지 말고 모두 해야 돼. 내적 제재를 했을 때, 그지? 아까 얘기했지? 부자가 돈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얻는 정신적 행복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최대 행복이 더 늘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이해? 그거를, 그 가능성을 높인 것이 미래의 핵심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제? 그리고 도둑질 했을 때 그 도둑질 당한 사람이 갖는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을 줄여야 전체 행복이 늘어나기 때문에 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 말 이해되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가능성 제가 잘못 쳐놨네요. 지워주세요. 그거는 지워버려요. 독서는 어렵죠. 그죠? 지루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급 쾌락을 늘리려면, 쉽게 말해서 고급 쾌락을 늘리려면 미리 얘기한 것처럼 내적 제재가 필요한 거야. 자기 스스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이해되니? 내 옆에 있는 친구의 것을 훔치면 안 되죠. 왜? 단순히 걔 거 10,000원을 뺏는 게 아니고 걔한테 정신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졸려? 힘들지? 자, 내가 지금 전체 쾌락을 줄이고 있는 것 같아. 맞지? 근데 해야 되고, 이것 좀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따가 복습 교재도 드릴 테니까 이거 반드시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재미없다고 이거 손 놓고 있으면 큰일 나, 이거는. 여기 영역은. 여기는 잘못하면 시험을 쎄로 망칠 수 있는 영역이야, 내가 보니까. 문학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망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문학은 내가 어느 정도 암기만 하고 어느 정도 문제만 풀어보면 성적이 나와. 근데 여기는 잘못하면 복불복이야. 정말로 심각하게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요. 여기 파트가. 독서 못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학교에서도 수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그래도 지금 1시간도 안 했는데 이렇게 졸아대는데 내가 이걸 한 3-4번씩 수업할 수 있겠어요? 어렵다고 봐야 돼, 그지? 어려울 거니까 제가 수업 설명할 때, 한 번에 설명할 때 가능하면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 번 해드리긴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여기 봐봐. 자, 18번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계산하는 거예요. 저기 그 예산 제한선이라는 게, 예산 제한선은 뭐냐면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개수야. 총합 개수, 그지? 근데 아까 언제 제일 행복했다고? 그 구간이 A입니다. A. A는 튀김 3개와 뭐니? 초밥 2개를 먹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구역이에요. 이해되죠? 그게 5,000원 안에서 저 선 아래에서만 살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근데 생각해봐. C로 사면 돼요? 안 돼요? 튀김 1개 적게 먹어. 5,000원 있는데. 그럼 1,000원 남는 게 행복한 거야? 아니죠. 1,000원으로 최대한 음식을 더 사 먹어서 행복을 더 늘리는 게 맞는 거지. 이해돼?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D나 E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영역이야. 이해되니? D는 튀김 3개와 초밥을 3개 먹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필요해? 6,000원이 필요하죠. E도 마찬가지야. E는 튀김 4개와 초밥 2개를 먹는 라인이야. 그것도 역시 얼마예요? 어떻게 돼요? 6,000원이 필요하죠. 근데 자, 6,000원이 있어. 예를 들어 1,000원이 더 있어. 그럼 D를 먹어야 돼? E를 먹어야 돼? D를 먹어야죠. 제가 미리 계산하는데 E는 39의 효용이 생기고요. D는 40의 효용이 되는 거예요. 이따 거기 위에 표 보고 계산해 보시면 돼. 이해되지? 그죠? 됐니? 네, 앞에 봐봐. 여기 봐봐. 봐봐. 여기 표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6,000원이 있어. 그럼 요때 튀김을 하나 더 먹어야 돼요? 초밥을 하나 더 먹어야 돼요? 그치? 튀김은 2잖아. 초밥은 얼마야? 3이잖아. 그럼 이때는 초밥을 먹어야지. 그럼 6,000원 있으면 튀김 3개, 초밥 3개 먹는 게 가장 효용성이 높은 거야. 만족도가 높은 거야. 뭔 말인지 돼? 됐니? 그럼 7,000원 있으면 어떻게 해? 초밥 먹어도 되고 튀김 먹어도 돼. 왜냐면 둘 다 2니까 이제. 이해되니? 여기서부터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른 거 사 먹어야죠. 음료수 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세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자, 아까 가는 외적 제재죠. 그죠? 외적 제재. 아니구나. 무슨 설명했죠? 가는 밀이죠, 밀. 그지? 최대 행복인가? 잘못 썼네. 자, 최대 행복을 할 때 가는 교육적 경험을 쌓아 실행될 수 있다. 이 1번 선택지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교육적 경험을 쌓아서 선택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미리 뭐라고 얘기했어? 미리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뭐야? 법률 같은 외적 제재를 가하는 거. 벌금을 때리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야? 교육을 시켜서 사람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는 교육적 경험을 쌓아서 실행할 수 있다. 즉 고급 쾌락을 올려주는 방법이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맞는 말이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도 맞아요 이럴 때는. 누나 대놓고 자. 야, 그 잔말을 벗어봐. 자겠다는 뜻으로 알겠지. 영상 봐라 나중에. 이제? 근데 이거 수업 때 이렇게 못 버티시면 안 돼요. 독서하는 건데. 그 다음에 19번에 보세요. 19번에 3번 보시면 가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나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사회적 이익이다. 틀렸죠? 틀렸죠? 아까 뭐라고? 공리주의는 뭘 추구한다고? 개인의 이익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합쳐진 사회 전체 이익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해돼? 그죠? 써있어요. 아까 거기 보면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네 번째 쪽 보세요. 여기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쾌락을 고려하는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뭐 도둑질해가지고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뺏긴 친구와 돈을 빼앗은 친구 전체를 계산하는 거죠. 이해돼?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0번 문제 보세요. 얘가 정답률이 자 이게 정답률이 아니에요. 83.8%가 뭐냐 오답률이야. 정답률이 16.2%예요. 16.2%. 그러니까 거의 다 틀렸다고 봐야 돼. 내가 보기에 1등급 맞은 애들 몇 명 빼고는 내가 보기엔 거의 대다수는 틀렸다고 보는 문제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 박스에 실험에 참가한 5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고 어떤 애한테는 이제 너 네 돈을 가져도 되고 뭐 해도 돼? 기부해도 돼 이렇게 해줬어. 이제 그런데 기부를 하면 몇 배의 효율이 생겨요? 2배가 됩니다. 2배가 돼. 이건 이해돼? 왜 2배가 되지? 기부 받은 사람은 돈 받아서 좋은 거고 기부를 한 사람은 만족감이 있으니까 좋은 거야. 이해돼? 내가 기부를 했어라는 정신적 만족감이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10만 원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게 돼요? 2배니까 20만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어. 기부를 하게 되면. 근데 기부를 안 하면 그냥 나만 10만 원어치 행복한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다 같이 기부하면 어떻게 돼요? 5명이 기부하면 50만 원이 기부하게 되고 그거에 2배의 효용이 있으니까 얼마가 돼? 100만 원의 만족감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니? 대신에 잘 봐. 내가 받았던 10만 원은 나한테는 없어 이제. 돈은 나가는 거야. 이해돼?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용이 생기지만 효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봐봐.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만큼 돌아간대. 자 100만 원을 모은 다음에 자 예를 들어 50만 원을 기부하잖아. 그럼 그 50만 원이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걸 다시 나눠줘 애들한테. 그럼 나는 10만 원 기부하고 얼마를 받는 거야? 2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유가 밑에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4명이 기부를 했어. 4명이 기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40만 원이 기부가 되고 80만 원어치 효용이 생겨. 그치? 이해돼? 그걸 5명으로 나눠주면 얼마씩 나가요? 개인당 16만 원의 효용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는 기부하지 않은 애는 얼마의 효용이 생기냐면 지가 기부 안 했으니까 10만 원 지껏 갖고 있지. 그리고 16만 원을 또 받아. 그럼 얼마가 돼요? 26만 원의 효용이 생겨. 그러니까 얘가 기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돈을 다 기부하니? 그렇지를 않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회 전체 효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약간 공산주의인데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걷어.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막 짓고 뭐 이렇게 공장을 막 짓고 해가지고 사회를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막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각자 사람에게 나눠줘. 그럼 다 행복해지겠지. 내 말이 아니?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부자는 자기 돈을 뺏기게 돼요. 그럼 자기는 돈을 내고 싶지가 않겠죠. 이해돼? 그래서 일부만 내고 자기는 나머지 돈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 효용이 줄어들게 돼요. 이거는 기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 되셨나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부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타적인 마음 또는 자부심 등이 기부의 이유였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라는 즐거움, 그죠? 내가 남을 도왔어라는 자부심 등이 마음의 만족도로 다가오더라. 그래서 실제 실험해 보면 참가자 대부분 한 40%에 60% 정도는 기부하고 나머지 자기가 갖는데요. 그죠? 그래서 절반 정도, 예를 들어 10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의 절반이면 25만 원이 기부가 되면 거기에 한 2배의 효용이 생기니까 50만 원 정도가 생기게 되고 각자 절반만 기부했으니까 5만 원씩은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50만 원의 효용이 생긴 게 다시 돌아와.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자기 돈의 절반만 기부를 했다 치면 전체가 얼마가 되냐면 75만 원이 되고요. 각자한테 돌아가는 건 얼마가 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5만 원에 50만 원에 10만 원 정도가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니까 15만 원의 효과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이 돌아오게 되니까 15만 원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죠? 그래서 거기 봐봐. 여기 이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였는데 2번 선택지에 보면 B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찍어볼래? 자, 경제학자들이 이거를 봤을 때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사람의 금액의 효용이 달라졌을까? 아니에요. 그죠? 한계 효용은 뭐야? 내가 한 개를 더 샀을 때 얻는 효용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구매했어요? 아니죠? 그럼 기부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달라진 이유는 뭐야? 기부를 했냐 안 했냐 때문에 달라진 거지. 이해되니? 뭔 말이야 돼? 기부를 안 한 사람은 자기 돈에다가 기부한 사람들이 낸 돈의 일부를 내가 받기 때문에 자기 효용이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네? 기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냈어. 다 내면 그 중에 생긴 이익을 내가 돌려받는 것이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이게 한계 효용 때문은 아닙니다. 한계 효용은 물건을 하나씩 더 구매했을 때 얻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선택지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휘는 제가 안 할게요. 어휘는 안 하고 질문을 넘겨봅시다. 이 지문이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 독서 지문을 한번 펴보세요. 자, 두 번째 지문이 뭐냐면 식물의 광합성 관련된 지문이 있어요. 여기 11페이지에 있는 거. 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광합성의 과정은 대부분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그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은 일반적인 식물이 있고 근데 어떤 식물은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는 애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글은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인 애랑 뭐랑 비교하는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애를 대비하는 글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 봐봐.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해서 대조를 할 거긴 한데 광합성을 설명할 때 여기 보니까 여기 두 번째 단어가 봐.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을 먼저 설명해야죠. 자, 잘 봐. 우리가 뭘 설명할 때 잘 아는 것부터 설명해요? 아니면 잘 모르는 것부터 설명해요? 잘 아는 걸 일단 설명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걸 먼저 설명해야 돼.
그래야 뭐 한 걸 설명할 수 있어? 일반적이지 않은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일반적인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야. 흔히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일반적인 광합성은 근데 사실 이것도 잘 모르는 거긴 한데, 일단 일반적인 광합성하고 거기서 좀 더 복잡한 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앞에 있는 엽육 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 자, 이런 게 이제 과학 지문을 읽을 때 혹은 생물학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단어들 용어 같은 거 나와요. 여기 동그라미 치면서 보시면 돼. 엽육 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 광합성의 과정은 거기 체크해봐. 자, 이게 설명 방식 중에 과정이라는 설명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과정이 뭐냐면 일단 냅두고 갈게. 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일단 듣자. 일반적인 설명의 과정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라면 봉지예요. 그죠? 니네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어야 돼요? 면을 먼저 넣어야 돼요? 그게 인터넷에서 지네끼리 엄청 싸워요. 라면 면을 먼저 넣어야 된다고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된다 파가 있는데 거기 정확한 답은 거기 라면 제조회사에서 이미 결정해놨어요. 동시에 넣으라고 돼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그게. 뭐가 제일 1번인 줄 아니? 라면 스프의 1번은 뭐예요? 물 550ml예요. 그러니까 라면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의 양이에요. 물을 넣어서 550을 끓여서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바로 면이랑 스프를 동시에 넣어야 돼. 그래야 제일 맛있는 라면이야. 그렇게 끓인 그 레시피대로 끓인 라면이 어디 거야? 김밥 천국 라면이야. 몰랐어?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그 라면 회사에서 만든 방식이 제일 맛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라면 회사에서 1번으로 가장 중요하게 본 조건이 뭐냐면 물 양이에요. 물량. 물량을 해서 대충 넣으면 안 돼. 정수기 이용해서 집에 비커 컵 있어요? 있어? 눈금 있는 거? 그걸 550을 맞춰서 넣는 게 제일 맛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넣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바로 넣어야 돼. 조금 늦으면 어떻게 돼? 물이 많이 날아가서 라면이 짜져요. 짜지. 이해되시죠? 레시피대로 끓이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2번, 3번이 있어. 1번은 2번에 뭐가 돼? 먼저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뭐가 되냐면 조건이 돼요. 조건. 혹은 다른 말로 원인이 돼요. 이해돼?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과정이라고 하는 건 설명이 뭘 해주는 거냐면 순서와 인과를 설명해줘요. 얘가 먼저 일어났어 이런 뜻도 있지만 얘가 원인이야. 그래서 그게 조건이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걸 만족해야 다음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 이 과정이라는 건. 이해되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맛있는 라면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물의 양. 두 번째는 끓기 시작할 때 스프와 면을 동시에 때려 넣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근데 스프가 두 종류가 있어요. 거기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저도 이제 요새 전문적으로 보니까 프레이크라고 하는 스프가 있어요. 알지? 있잖아 그 파랑 뭐 이런 거 말려놓은 거 있어. 걔는요 바짝 말라가지고 이게 뭐지? 충분히 불려질 때가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걔를 먼저 넣는 게 좋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해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자, 거기 보세요.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잎에 있는 염류질 세포가 뭐 하냐면 주로 광합성의 과정을 일으키는데 광합성의 과정은 두 가지로 일어나요. 명반응이 있고 뭐가 있어? 암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요. 그러니까 식물 안에 물이 있잖아. 그치? 걔가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 그럼 그 물을 빛을 받아가지고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가 1번 단계예요. 이해돼? 자, 그럼 잘 봐. 왜 명반응을 먼저 설명했겠어요? 암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필요한 거야? 명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다시. 그럼 암반응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화학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게 무슨 반응이야? 명반응인 거죠. 어렵지 않지? 그죠? 그리고 물을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화학 에너지가 생성되는 대신에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발생돼. 그래서 식물은 어떻게 하지? 지는 산소를 쓸 일이 없어. 그래서 뱉어버리죠. 어딜 통해서 나가요?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기공이란 단어의 기능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기공은 산소를 뭐 하는 기능? 기공 뭔지 알지? 잎에 있는 구멍이야. 잎에 있는 구멍에서 뭐가 빠져나가? 산소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식물 많이 있으면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기공은 뭐 하는 기능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도 있고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럼 명반응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명반응은 핵심이 뭐야? 얘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됐지? 그리고 얘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온다는 게 핵심이죠. 됐니? 근데 다음 가봐. 여기. 그럼 암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암반응은 제가 여기 번호를 써놨어요. 1번, 2번, 3번 써놨어. 명반응에 생성된 뭐가 있어요? 화학에너지가 있어요.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에너지를 가지고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뭐가 있어? 이산화탄소가 있어. 그럼 화학에너지랑 이산화탄소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포도당이 만들어져. 이해됐지? 광합성은 결국에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자, 근데 밑에 와봐. 이 암반응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대기에서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있고 RUBP라는 애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름을 모르셔도 돼요. 저도 아까 인터넷 찾아봤는데 모르셔도 돼요. 어쩌고 저쩌고 이름이 있어. 되게 복잡해. 굉장히 길더라고. 근데 필요 없고 RUBP가 이산화탄소랑 결합하는 게 1번 단계. 그때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필요하다. 촉매는 그냥 물질을 합칠 때 뭐 약간 뭐 뿌려주는 거, 접착제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촉매야. 이해되지? 활성화시키거나 뭐 이런 걸 촉매라고 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 이산화탄소랑 RUBP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합으로 탄소 3개가 결합되어 있는 3탄당이 생깁니다. 3탄당이라는 애가 물질이 생기죠. 그럼 3탄당이 화학적 변화를 거치면 포도당으로 변해요. 그럼 3단계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 이해되지? 자, 이걸 왜 봤다고? 이게 일반적인 광합성이야. 됐니? 그치? 근데 여기 봐봐. 자, 아까 얘기했던 RUBP가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면 케빈 회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정의법으로 되어 있어요. 케빈 회로고, 케빈 회로 안에서 아까 RUBP랑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RUBP가 결합하는 데가 케빈 BP예요. 케빈 회로예요. 케빈 회로. 케빈 회로에서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이산화탄소가 무조건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제?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 이산화탄소도 필요하지만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 조건이 걸렸죠. 그제? 그러니까 온도가 적당해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 온도가 너무 낮아. 그러면 RUBP랑 이산화탄소랑 결합하는 비율이 떨어져.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포도당이 생성이 잘 안 돼 버려요. 이해돼? 그럼 일반적인 식물은 이런 걸 C3 식물이라고 그래. 탄소 3개짜리 3탄당을 만들어내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광합성을 못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들 중에 겨울에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리죠. 얘가 삐질삐질 말라서 죽어버려. 왜? 광합성을 잘 못해서 추워가지고. 혹은 너무 더울 때 밖에다 내놓으면 더워서 광합성 못해서 죽는 애들인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일반적인 애들은 뭐 온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이 글에서 얘기하려는 게 뭐야? 일반적인 애야, 일반적이지 않은 애야? 일반적이지 않은 애를 설명하려고요. 그런데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너무 건조하면 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져요. 이해되죠? 자, 여기 봐봐. 여기 좀 잘 봐야 돼. 기온이 높거나 낮에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체내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라고 돼 있어요. 자, 아까 기공을 통해서 나가는 게 뭐였지?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는 나가고 수분이 나간다 그랬죠. 그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가 기공을 열었더니 날씨가 너무 더웠더니 수분이 계속 나라. 그럼 지가 빼짝 말라버리겠지. 되냐 안 되니? 그래서 식물은 기공을 닫아버린다. 자, 기공을 닫으면 뭐가 안 들어와요?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와. 자,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물음표 쳤는데 보이죠?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오면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어 없어? 자, 포도당이 아까 뭐로 만든다고? 포도당이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뭐야?
화학성분하고 이산화탄소를 뭐 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그지? 3탄당을 만들잖아. 그죠? 그거를 다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포도당을 만드는 건데 3탄당을 만들 수가 없게 돼. 이렇게 되면 날씨가 너무 더우면. 이해됐어? 자, 가령이라는 거는 거기 예시인데 뭐에 대한 예시야? 3탄당을 만들 수 없는 예시를 드러났죠. 그죠? 예시를 드러났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봐. 이 글도 봐봐. 여기 거기 적어놨는데 제가 C3 식물은 뭐가 있어요? 날씨가 더우면 포도당을 못 만든다는 한계점이 있어. 그래서 그걸 보완해주는 식물이 뭐냐면 C4 식물이에요.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C4. 그러니까 탄소 4개짜리를 만들어내는 식물이 있다는 거야. 자, 걔는 여기 봐봐. 옥수수, 조, 수수 등 고온의 열대지방에서 잘 자라던 진화한 C4 식물은 2개의 공간에서 잘 생각해보니까 옥수수 같은 거 여름에 나오죠. 한참 더울 때 옥수수가 잘 맺힙니다. 그죠? 그 말은 날씨에 상관없이 광합성을 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옥수수나 조나 수수들은 2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공간이 거기 봐봐. 옆6세포는 아까 C3에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똑같겠지? 식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럼 아까 명반응이 뭐였지? 기공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 이산화탄소가 들어와. 그치? 그죠? 그거를 뭐랑 합쳐가지고 뭐랑 합쳐요? 아까 명반응이 뭐였냐고.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가지고 아니 이산화탄소 미안해. 화학성분을 만들어내는 게 명반응이죠. 죄송해요. 제가 헷갈려서. 그제? 이제 몸속에 있던 수분을 빛 에너지로 때려가지고 그거를 산소와 다른 물질로 분리하는 과정이 명반응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옆6세포죠. 그죠? 그제? 그럼 잘 봐. 거기다 고개 들어봐. C3 식물이나 C4 식물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건 뭐야? 명반응은 공통적으로 하죠. 그걸 하는 위치도 같아 달라. 같죠? 옆6세포에서 한다는 건 똑같다는 거야. 그럼 아직 다른 점이 안 나왔어요. 그럼 뭐가 다를까? 자, 그럼 얘는 왜 더울 때도 포도당을 만들 수 있냐면 얘한테 뭐가 있냐면 PET라는 게 존재한대. PET. 자, PET는 뭘 할 수 있냐면 PET는 이산화탄소랑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PET 세포가 있는데 PET가 이 옆세포 안에 들어있는 PET가 이산화탄소랑 결합해서 탄소 4개짜리 사탄당을 형성하고 있대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사탄당은 옆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관속초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해요. 이동해. 그럼 C4 식물에서는 명반응을 통해서 이미 C4 즉 탄소 4개짜리 화합물을 만들어 둬요. 그죠? 이해돼? 자, 아까랑 뭐가 달라졌니? 자, 아까 뭐랑 달라졌지? 자,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야, 고개 들어봐. 봐봐. 여기 봐봐. 아까는 어떻게 했어?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아까 것과 기억이 안 나면 지금 이해가 안 돼. 아까는 어떻게 했지? 명반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학 에너지랑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뭐가 있어야 돼?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져요? C3가 만들어졌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뭐가 달라? 얘는 명반응을 할 때 이미 뭘 만들어요? C4를 만들어놔. 이해돼? 이해돼? 아까 걔는 안 반응을 할 때 만들어졌잖아.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지잖아. 얘는 미리 만들어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안 반응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얘는 몸속에 뭘 갖고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는 C4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 이해돼 안 돼? 안 반응을 통해서 이미 이산화탄소를 어느 정도 축적해라. 아까 문제가 뭐였지? 기공이 안 열리니까 뭐가 안 들어와?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오죠.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오니까 뭘 못 만들어? 뭘 못 만들어? 아까 뭐를 못 만들어? 뭐를 못 만들어? 포도당을 못 만들잖아.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포도당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인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포도당이 생성이 잘 안 되는 건데 C4는 어떻게 되냐면 애초부터 얘가 몸 안에 뭘 갖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축적해놨어 이미. 이해되네? 그럼 날씨가 더럽게 더워. 그럼 얘도 뭘 닫을까? 기공을 닫겠지. 그죠? 근데 기공을 닫아도 자기 몸속에 이미 뭐가 들어와 있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됐어? 이제? 그럼 지가 갖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유관속초 세포라는 데다가 이동시킨 다음에 분리해놨다가 그거를 꺼내요.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와.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아까 여기 암반응 같은 경우는 켈빈에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제? 켈빈에러에다 집어넣으면 RUBP랑 이산화탄소랑 결합이 되면서 포도당이 생산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지? 근데 얘도 동일해. 얘도 유관속초 세포에서 갖고 있던 애를 여기 분리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 켈빈에러는 동일하죠. 이해돼? 똑같아. 그거는 앞에 거랑. 그지? 그럼 차이점은 뭐야? 자, 고개 돌. 차이점은 뭐야? C3 식물은 뭐예요? 안 반응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들어와? 밖에서 들어오는 거지. 근데 C4 식물은 안 반응 전에 명반응을 할 때 이미 이산화탄소를 몸에다가 축적해 놓은 거지 이미.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기공을 열지 않아도 뭐가 있어? 이미 이산화탄소가 몸속에 잔뜩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날씨가 더럽게 더워도 얘는 지 몸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꺼내서 안 반응을 일으키면 돼. 오케이? 그럼 공통점은 뭐야? 둘 다 뭐가 있니? 켈빈에러가 있는 거죠. 이해되는데? 그지? 둘 다 켈빈에러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켈빈에러의 작용은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켈빈에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C3 생물과 C4 생물은 켈빈에러의 작동은 똑같아. 다만 아까 얘기했던 명반응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몸속에 이미 넣어놨냐 아니면 안 반응하면서 가져오느냐의 차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 됐어? 30번 문제는 제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넘어가 봐. 그러면 문제 푸는 건데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뭐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을 가져와서 뭐하니? 태양 에너지로 때려가지고 화학물질과 산소를 분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는 산소가 생성이 되고요. 자, 니은은 이제 물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크게 없지 않고 32번 문제 보세요. 여기도 정답률이 낮은데 디귿의 원인 왜 광합성이 잘 안 되는 거야? 더시가 더우면 기공세포가 닫히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예요. 켈빈에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못 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됐나요? 마지막 33번 문제 보세요. 얘가 제일 어려운 건데 33번 문제가 정답률이 30%가 안 되는 거예요. 29.3%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얘가 정답률이 두 번째로 낮은 문제였어요. 얘만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는 C3 생물이고요. 식물이고 BC가 C4 식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지? 그럼 거기 보면 빛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이런 잡아 A에다 적어봐. A는 무슨 반응이야? 명반응이야 안 반응이야? A는 안 반응이야. 그지? 밖에서 뭐가 들어오는 거?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켈빈에러로 들어가서 포도당 만들어지는 거는 요거는 C3 식물의 안 반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C4 식물의 안 반응인데 C4 식물의 안 반응은 몇 단계로 이루어져? 두 단계로 나눠져 있죠. 두 단계 나눠져 있는데 B 파트 보세요. 탄소 화합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분리되는 건 여기 어디 있던 거지? 여기 있던 거 중에 요거예요. 유관속초 세포라는 데서 일어나는 게 B 파트라고 보시면 돼. 그지? 유관속초 세포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농축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B가 유관속초 세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C4 식물이나 C3 식물이나 둘 다 무슨 회로 갖고 있는 건 똑같아? 켈빈 회로 갖고 있는 건 동일하죠. 되셨나요? 그죠? 동일합니다. 둘 다 동일한 거야. 차이점은 요것만 다른 거죠. 요게 포인트예요. 여기 부분이. 오케이? 그래서 C4는 이미 몸속에 뭘 갖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농축해 있는 거고. 여기 앞에 봐봐.
자, C3는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들어온다고? 뭘 통해서 들어와?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지? 근데 C4 식물은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온다고? 유관속초 세포라는 거 이미 축적돼 있던 거에서 갖고 오는 거지. 그지? 쉽게 말해서 얘는 어디서 갖고 와? 이미 가지고 있던 걸 쓰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C3 식물은 기공이 안 열리면 뭐도 안 들어와. 이산화탄소도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니까 광합성 돼, 안 돼? 내가 이게 인과관계라고 그랬잖아.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조건이 안 맞춰지면 어떻게 돼? 포도당도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해돼? 이렇게 연타적으로 안 되는 건데 C4 식물은 이미 몸속에 있어. 그러니까 기공이 안 열려도 얘는 기공이 안 열려도 이미 있던 걸 가지고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죠. 됐네? 그러니까 얘는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지. C4 식물 같은 경우. 다 이해돼요? 이해돼야 안 돼? 그럼 공통점 뭐야? 둘 다 기공이 닫혀 있는 거죠. 그지? 날씨가 더우면 둘 다 기공이 닫히는 건 동일해. 동일한데 C3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밖에서 공급해와야 되는데 기공이 닫히니까 못 갖고 오는 거고 C4 식물은 지 몸에 있던 거니까 그냥 꺼내서 쓰면 되는 거고. 이 차이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야. 그럼 봐봐. 그래서 33번의 문제가 애들이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이렇게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켈빈의 RUBP가 있어요. 근데 C는 켈빈의 PET가 있어. 아니야. 동일하다니까. 얘도 C4 식물도 뭐예요? 켈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RUBP가 들어있는 건 똑같죠. 이제? 그럼 PET는 어디에 있던 거야? 여기 본문에 가서 보시면 PET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봐봐. PET는 이산화탄소 결합하는 PET는 엽육세포에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지? 엽육세포에서 PET가 있는데 PET가 이산화탄소를 결합해서 C4, 즉 탄소 4개짜리 사탄당을 형성하고 그거를 유관속초 세포에다 집어넣는다.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과정 설명 방식은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계별로 얘가 뭐 하는 건지 좀 기억하시면 여기 문제가 풀릴 것 같다. 이건 못하겠네. 근데 이거 여기 보시면 이 법 관련된 지문인데 얘가 제일 쉬워요. 얘가. 그래서 얘는 제가 이미 필기를 좀 어느 정도 해드렸어요. 이건 정리만 하시면 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설명할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방식이나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37번 문제입니다.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죠?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거의 뭐 여기까지 버틴 것만 해도 용하다 그지? 내가 보기에 오늘 여기 시험 본다고 잠을 못 자요? 많이 못 자나? 아니야? 대답도 안 해. 야 이제 끝났어. 일어나. 오지게 잔다 이거. 자 시험 때가 이제 2주가 안 남은 거, 2주밖에 안 남은 거죠, 그죠? 2주밖에 안 남아서 어느 정도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내가 보기엔 독서를 할 만한 시간은 지금 있어. 이제 한 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꼭 독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렵죠. 내용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독서 수업 자체가 원래 재미도 없기도 없지만 내용도 어려우니까 졸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해는 합니다. 다 이해하고 뭐 한두 번 겪어봤겠네 내가 수업하면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기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처리가 안 되면 골치 아파지는 영역이라 그렇다고 내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을 여러 번 하시면 없다. 내가 단톡방에 영상을 올려놓긴 할 테니까 2배속으로 뭔 짓을 해서라도 여러 번 보시고 내용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놓으시면 좋고 요거 관련해서 자료를 이따 드릴 거니까 자료 받아가서 이번 주에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풀어온 거 보고 상태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굳이 안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시고 제가 테스트 볼게요. 30분 전에 들어오세요. 뭔 테스트야? 클리닉.